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조선의 미래가 담긴 동궁전에 핏빛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을 이곳에 지금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소름 끼치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침전 안은 시체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는 세자 저하가 원인 모를 고열로 의식을 잃은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어이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벌벌 떨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로는 임금의 섰을 퍼런 분노가 폭풍전야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저하의 맥이 이토록 가늘어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만약 저하께 한 터럭의 병고라도 생긴다면 너희들의 목은 물론이고 3대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임금의 포효가 침전의 문창살을 흔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세자의 스승이자 조정의 노예한 실세인 노대감이 임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임금의 귓가에 대고 기괴하고도 은밀한 제안을 속삭였습니다. 전하,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궁 밖에서는 저하의 위독설을 듣고 역심을 품은 무리들이 발톱을 세우고 있사옵니다. 만약 저하가 이대로 숨을 거두신다면 조선은 그 즉시 피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전하, 지금 당장 저하의 빈자리를 채울 그림자가 필요하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세자를 대신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강화도 깊은 산속의 저하와 얼굴이 똑 닮은 나무꾼 노비가 살고 있다는 비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를 데려와 잠시 자리에 앉혀 시간을 봅시다. 저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조정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전하,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사직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발칙한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화도의 한 허름한 초가집은 소리 없이 다가온 무장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을 기며 나무나 베어 연명하던 천민 중의 천민, 개똥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저 산에서 나무를 베어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려던 것뿐입니다. 개똥이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지만 노대감의 서늘한 칼날이 그의 목줄기를 바짝 겨누었습니다. 칼날의 서늘한 감촉에 개똥이의 비명이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오늘부터 내 놈은 천한 개똥이가 아니다. 이 나라 조선의 국본, 세자 저하이시다. 입을 닫고 고개를 들지 마라. 그저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라. 만약 단 한 명에게라도 정체를 들키는 날엔 내 놈의 목은 물론이고 강화도에 있는 네 어미의 목부터 저잣거리에 걸릴 것이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공포에 질려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았던 노비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용상에 앉게 된 100일간의 기적 같은 기록. 학식은 높으나 백성을 모르는 진짜 세자보다 천민이지만 백성의 아픔을 몸으로 아는 가짜가 더 훌륭한 군주가 되어가는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1장 용의 옷을 입은 벌레 나무꾼, 세자의 골룡포를 훔치다. 강화도 산골에서 개똥이가 하던 일은 매일같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곰발바닥처럼 두꺼웠고 몸에서는
늘 흙먼지와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 그가 지금 수천 리 밖에서도 광채가 난다는 화려한 세자의 의복인 골룡포를 걸치고 있습니다. 비단이 살결에 닿는 느낌은 부드러웠지만 개똥이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산 채로 결박하는 오랏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대감은 개똥이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밀실에 가두고 사흘간 피 말리는 지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걸어보아라. 어허, 발끝을 그렇게 흐느적거리지 마라.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듯 호랑이가 숲을 거닐 듯 묵직하게 움직이란 말이다. 너의 걸음걸이 하나에 조선의 위엄이 달려있다. 노대감의 날카로운 회초리가 개똥이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바지춤에 핏자국이 배어 나왔지만 개똥이는 신음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대감, 너무 아픕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세자 저하 노릇을 합니까? 저는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에 흙 파먹고 살던 놈입니다. 노대감은 개똥이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명은 권력에 찌든 노예한 정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공포에 질린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보아라. 이 거울 속에 누가 있느냐? 내 놈이냐 아니면 저하냐? 옷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내가 세자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세자다. 죽기 싫다면 내 속에 비천한 노비 찌꺼기를 전부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오직 권력의 도끼를 채워 넣어라. 내 눈앞에 있는 정승판서들은 인간이 아니라 내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라 생각하란 말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그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감의 뜻이 그러하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강화도에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왕세자로서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제2장 첫 번째 관문 임금의 눈을 속이는 도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개똥이는 드디어 임금과의 독대 자리에 섰습니다. 임금은 병석에서 일어난 세자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동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개똥이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골룡포 안감을 적셨습니다. 세자여, 가까이 오너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사흘이나 의식이 없었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임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왕으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개똥이의 이마와 눈동자를 훑을 때마다 개똥이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개똥이는 노대감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자 심려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드옵니다. 임금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세자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거칠어졌구나. 고열 탓이냐? 아니면 목에 이상이라도 생긴 것이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풍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노대감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는 침을 깊게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사흘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구멍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졌사옵니다. 하지만 전하의 옥체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신통하게도 모든 아픔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임금은 허허 웃으며 세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죽다 살아나더니 아첨 실력만 늘었구나. 그런데 세자야, 평소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성리학 교본은 어디 두었느냐? 병석에서도 손에 놓지 않던 책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세자라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답했어야 했죠. 개똥이는 나무꾼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 책 속의 화려한 글귀보다 전하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사옵니다. 글 공부야 몸이 다 나은 뒤에 해도 늦지 않으나 효도는 지금 당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보기 싫어 치워두었사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학문에만 빠져 부모 자식 간의 정조차 무미건조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들다운 말을 한 것이었죠. 오, 우리 세자가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래, 좋다. 당분간 그 답답한 책은 보지 마라. 대신 내 옆에서 국정을 논하며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배워보자꾸나. 노대감은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의 대신들은 임금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궁궐의 독사들 정승들과의 목숨을 건 설전. 세자가 기력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돌자 조정의 실세이자 야욕에 가득 찬 좌의정 박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세자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의심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비상경연을 제안했습니다. 저하 병환 중에 학문을 멀리하셨으니 오늘은 특별히 신들과 함께 시경의 깊은 이치를 논해봄이 어떠하시옵니까? 좌의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개똥이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개똥이는 화려한 교상에 앉아 좌의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사서삼경 대신 산에서 나무를 잘 베는 법밖에 없었지만 그는 노대감의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내 도끼날 아래 놓인 장작더미일 뿐이다. 대감 시경이 무엇을 노래하는 책이요? 개똥이가 툭 던지듯 아주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좌의정은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순수한 마음과 하늘의 고귀한 도리를 노래하는 성현의 말씀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이라? 대감은 그럼 그 백성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소? 그거야.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의 법도를 따르며 근면하게 사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개똥이는 갑자기 앞에 놓인 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엎어지고 차가 좌의정의 옷자락으로 튀었습니다. 틀렸소. 대감이 말하는 백성은 책 속에만 갇혀있는 가짜 백성이요. 내가 병석에서 꿈속을 헤맬 때 본 백성들은 세금이 무서워 처자식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는 자들이었소. 자식에게 먹일 죽 한 그릇이 없어 자기 허벅지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어 울부짖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오. 대감은 그 잘난 시경을 읊조리며 그들의 피눈물을 단 한 번이라도 닦아준 적이 있소? 좌의정은 당황하여 안경을 고쳤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학문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옵니다. 근본? 배고픈 백성에게 근본은 오직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요. 대감의 곳간에 썩어 나가는 곡식들이 백성들의 수명을 깎아 만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소? 오늘 경연은 집어치우시오. 대신 나는 대감이 관리하는 호조의 장부를 검사하겠소. 만약 백성들의 피땀을 가로채 제배를 채운 흔적이 단 한 톨이라도 있다면 내 대감의 목을 시경의 구절보다 더 선명하게 날려버릴 것이오.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승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평소 예법과 논리만을 따지던 세자가 마치 거친 칼날처럼 날것의 진실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책상 물림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삶의 바닥에서 길어올린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연에서 판서들을 압도한 개똥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백성들을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몰아넣었던 가혹한 조제 제도였습니다. 동궁전 앞마당에는 호조판서를 비롯한 재무관리들이 장부를 들고 줄을 지어 섰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가짜 세자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호조판서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하, 이번 가뭄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자옵니다. 법도에 따라 백성들에게 특별 공납을 징수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옵니다. 이것은 선대부터 내려온 지엄한 법도이며 왕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옵니다. 개똥이는 화려한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호조판서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기분 나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개똥이는 호조판서의 곱게 관리된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대감 이 손을 보시오. 참으로 희고 곱구려. 이 손으로 흙 한 줌 만져본 적 있소? 아니면 뙤약볕 아래에서 종일 낫지를 해본 적은 있소? 호조판서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으나 개똥이의 악력은 나무꾼 시절 기른 괴력 그대로였습니다. 저하, 무엄하시옵니다. 이 손은 나라의 중차대한 문서를 만지는 귀한 손이옵니다. 귀한 손? 그럼 내 손을 보시오. 개똥이는 자신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바닥을 호조판서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굳은 살이 왜 생겼는지 아시오? 대감이 말하는 그 잘난 법도를 지키기 위해 산에서 구르고 나무를 베다 생긴 것이오. 백성들은 지금 손톱이 빠지고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해도 죽 한 그릇 못 먹고 있는데 대감은 법도를 운운하며 그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는구려. 대감에게 법도는 나라를 지키는 길일지 모르나 백성에게 그 법도는 목을 죄는 밧줄이란 말이오. 개똥이는 장부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당장 궁궐 증축 예산과 대신들의 녹봉을 절반으로 줄이시오. 그리고 흉작으로 고통받는 강화도와 남도 지방의 모든 특별세를 영구히 폐지하라. 만약 이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자의 집 대문을 뜯어 백성들의 땔감으로 내어줄 것이며 그 자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의 배를 채울 것이다. 이것은 어명보다 무거운 나의 의지다. 호조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만 궁궐 밖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세자 저하가 진짜 용이 되어 돌아오셨다. 우리 같은 천민들의 마음을 아시는 진짜 임금이 나타나셨다. 개똥이는 비록 글은 몰랐지만 정치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5장 위험한 미래 세자빈과의 숨막히는 심리전, 무너지는 가면. 가장 큰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세자의 모든 습관과 채취, 작은 눈짓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는 세자빈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세자빈은 예고도 없이
개똥이의 처소인 동궁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자가 평소 가장 좋아했다는 국화차와 논어시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하 병환 이후로 제 처소를 찾지 않으시니 제가 직접 왔사옵니다. 달빛이 좋아 저하와 시 한 수를 나누고 싶어 가져왔사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세자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속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대감이 가르쳐준 대로 최대한 위험 있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내가 아직 머리가 어지러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소. 차나 한 잔 마시고 물러가시구려. 세자비는 대답 대신 개똥이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손으로 개똥이의 찻잔을 채우다 말고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순간 개똥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세자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하, 당신은 누구십니까? 평생 서책만 만지던 저하의 손은 제 손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길이 닿은 이 손은 마치 10년은 험한 산을 타고 낫지를 한 장부의 손 같습니다. 그리고 저하께서는 국화차의 향을 싫어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늘 차보다는 술을 찾으셨지요. 지금 제 앞에 당신은 외모는 저하이나 속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개똥이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세자빈의 손을 오히려 더 강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무꾼 특유의 야성과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저승사자와 씨름을 하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하는 법이요. 책장이나 넘기며 고운 손을 유지하는 것이 왕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소. 나는 병석에서 백성들의 거친 손을 보았소. 그들의 손과 닮아가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소? 나는 이제 부드러운 말로 부인을 속이는 세자가 아니라 부인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강한 사내가 되기로 했소. 나의 이 거친 손이 부끄럽소? 세자비는 개똥이의 강렬한 눈빛과 뜨거운 손의 온기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차갑게 대하고 학문에만 몰두하던 진짜 세자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내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가짜다. 하지만 이 남자가 진짜보다 더 왕답고 진짜보다 더 자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자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저는 당신이 만들어낸 그 따뜻한 조선의 모습에 반해버렸으니까요. 다만 제발 정체를 들키지 마십시오. 만약 대간들이나 중전 마마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아 저를 지켜주십시오. 가짜 세자 개똥이는 그렇게 가장 위험한 감시자를 가장 강력한 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6장 드러난 정체 진짜 세자의 부활과 제거되는 그림자. 분량과 비극성 강화를 위한 대화 확장. 개똥이가 조선을 통치한 지 정확히 92일째 되는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잠들어 있던 진짜 세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노대감은 기쁨보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짜는 이제 살아있는 증거이자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고 갈 독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대감은 깊은 밤 자객들을 대동하고 개똥이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개똥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나라도 지켰고 전하의 근심도 덜었다. 이제 너는 원래 있던 산골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문이 죽는다. 너도 이해하겠지? 노대감의 말에 개똥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골룡포를 천천히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대감, 저를 죽이시는 건 어렵지 않으나 제가 지난 100일간 내린 어명들은 어찌하시렵니까? 다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정승들의 주머니를 채우시렵니까? 저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으나 제가 틔워놓은 희망의 싹을 밟지는 마십시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동궁전의 어린 내시들과 무수리들이 개똥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 저하를, 아니,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이분이야말로 저희 같은 천한, 목숨들을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차라리 저희를 베십시오. 개똥이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백성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비키거라. 나는 원래 산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지게를 지던 어깨에 골룡포는 너무 무거웠구나. 다만 대감, 부디 진짜 저하께 전해주십시오. 왕의 옷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먼저 입으시라고 말입니다. 노대감은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승들의 모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정승들의 모략에 빠져 임금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습니다. 옆에는 창백한 안색의 진짜 세자가 서 있었고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개똥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똑같은 얼굴의 두 청년을 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실을 능멸하고 세자의 자리를 훔쳐 세상을 농락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임금의 호통이 대전을 흔들었습니다. 개똥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죄인이 맞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이 지난 100일간 한 일은 사기가 아니라 정무였사옵니다. 전하께서는 학식 높은 아들을 원하셨으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아는 아버지를 원했사옵니다. 여기 계신 진짜 저하께서는 공자 가라사대를 외우시나 소인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내는 곡소리를 외우고 있사옵니다. 전하, 옷이 왕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왕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를 죽이시는 것은 쉽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핀 그 희망까지 죽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잊었습니다. 진짜 세자 역시 개똥이의 일갈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는 마지막으로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하, 부디 이 거친 노비의 목숨을 거두시고 제가 남긴 정책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저하가 진짜 왕이 되는 길입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내던졌습니다. 멈춰라. 이 자는 사기꾼이 아니라 나에게 왕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진정한 국본이다. 제8장 사라진 그림자, 영원한 야사로 남은 나무꾼 왕.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와 시청자 메시지 확장. 공식 실록에는 세자가 병에서 회복하여 성군이 되었다는 기록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전합니다. 그날 밤 강화도행 작은 배 한 척이 은밀히 궁궐 뒷문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요. 세월이 흘러 진짜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은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정책들은 놀랍게도 100일간 가짜 세자가 주장했던 것들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인자함에 감동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나무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강화도 깊은 산속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무를 베며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옛날에 한 바보 같은 나무꾼이 있었단다. 딱 100일 동안 왕노릇을 하고 전 재산인 지게 하나만 들고 다시 돌아온 바보 말이야.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왕이 되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돌아왔어요?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먼 궁궐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옷은 잠시 입는 것이지만 백성을 향한 마음은 영원한 것이거든. 그 나무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어왔단다. 바로 사람들의 진심이지.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옷에 어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짜 세자 개똥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클로징 멘트 한국 정사 31회 가짜 세자 개똥이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